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마우스가 좀 굉장히 크죠? 오. 포인터하기 굉장히 좋답니다. 아니, 제가 원래 HTTP 조금만 확대?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 Yes. 제가 HTTP API까지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또 습관이 파고 습관이 있다 보니까, 파고들다 보니 HTTP 아주 조금 맛보기까지만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HTTP API를 위한 빌드업 같은 하브루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PI를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요즘 저희 프로젝트에 API를 계속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가 저는 API가 뭔지도 모르는데, 뜻도 모르는데, 이거를 하겠다고 여기 앉아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어진다라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HTTP를 알기 전에 URI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먼저 가져왔고요. 이 이미지들이나 뭐 내용은 지금 GitHub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미지를 GitHub으로 보셔도 되고 제 방송으로 직접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URL이나 URI는 많이 들어봤는데 URL은 저는 사실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RI라는 큰 뜻 안에 URL과 URN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URL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해서 이 리소스의 주소를 나타내는 게 URL이고 URN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네임이라고 해서 그 리소스의 영구적인 하나의 이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게 URI라고 해서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맞나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와서는 사실 URL은 그렇게 아예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URL과 URI는 거의 동등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URI의 체계를 보시면요. 여기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 위쪽에 있는 게 URL이고요. 이 밑에 부분에 있는 게 URN으로 사용했을 때의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UR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애니멀, 뭐 퍼렛, 노즈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름으로 명사로 작성이 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URL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포트 번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로처럼 작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I가 뭐냐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원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자열 혹은 주소 체계를 URI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URL에도 동등하게 뜻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선 원래 기본적인 개념 체계는 이렇게 URI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RL은 웹 리소스의 실제 위치 접근 방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주소를 뜻하고요. URN은 위치와 상관없이 리소스 자체를 식별하는 영구적인 이름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TCP, UDP 그 뭐 다른 프로토콜 IP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그 인터넷으로 어떤 걸 하나 클릭했을 때 이 구글 창이 열리기까지의 이 과정을 저희가 다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뭐 구글 창, 뭐 네이버 이렇게 URL을 저희가 썼을 때 이 네이버 화면이 열리기까지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네이버 주소를 만약에 여기 검색창에 딱 쳤어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 주소를 이제 막 HTTP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뭐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뭐 담고 어떤 요청으로 할 거고 그 TCP를 할 건지 UDP를 할 건지 그런 헤더들을 다 담아서 패킷에 싸가지고 서버에다가 그 요청을 보내요. 그러기까지의 요청을 이렇게 과정을 이뤄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가 우리가 네이버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보여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서버에서는 그거를 다시 패킷을 포장을 이제 언박싱을 해서 패킷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들여서 우리한테 네이버 화면을 보여주는 그 과정까지 저희가 다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구글에다가 헬로라는 거를 검색을 했을 때 나는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 헬로라는 것을 이런 요청 패킷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요청 패킷이 도착을 하겠죠. 구글 서버에. 그러면은 그 패킷을 언박싱을 해서 이 TCP까지 들어있는 이 헤더 정보들을 다 까요. 그래서 그 안에 클라이언트가 담은 요청만 봅니다. 서버는. 그러면은 그 요청을 보고 다시 응답 패킷을 이쪽으로 전달해서 우리가 헬로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화면을 우리 쪽에 뷰를 랜딩을 해주는 그 과정이 바로 다 HTTP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URL과 URI를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요청을 할 때 이 URL이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궁금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포트는 지금 현재 이 주소에서 8042라고 숫자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포트란 물리적 혹은 논리적인 접속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인 거는 뭐냐? 실제적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USB를 꽂는다든지 CD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진짜 물리적인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을 물리적 포트라고 하고요. 가상 포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들은 다 가상 포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된 논리적 연결 지점은 가상 포트,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물리적 포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에도 다 참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가 컴퓨터를 고유하게 식별을 해준다면 그 포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서 여러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이 다른 포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컴퓨터도 하나의 인터넷 단자로 디스코드를 사용하면서 구글이라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포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포트는 고유번호 0번부터 이게 무슨 숫자나 65,535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주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격에 따라서 고정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웹 같은 경우에는 80 포트, 그리고 이메일 SMTP는 25,
그리고 파일 전송 FTP는 21 이렇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제외를 하고는 우리가 다 자유롭게 65,535번까지 숫자 중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범위하고 예시 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저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약 같은 그런 건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포트 범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 규격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는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춰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네. 그거 질문으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은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로 목적지를 지정을 하는 것이, 어,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션 들어왔을 때 사실상 노션.so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 포트 번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다 합친 그거를 통해서 서버와의 그 서버랑 연결을 하고 그 서버와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인터넷으로 게임도 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이 부분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넵. 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왜 포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포트가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한 컴퓨터 내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 구분이 필요해서 우리는 포트가 필요하게 됐고요. 외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에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주소 지정을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네이버나 뭐 지메일 이런 데 들어갈 때 네이버에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명확하게 알아서 뭐 10.11 뭐.233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희 네이버.com 해가지고 네이버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IP를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200.200.200.2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쉬운 IP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외우기가 어려워서 이런 IP들을 외우기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DNS라고 합니다. 네, 해서 이 DNS는 뭐냐? 인터넷의 전화번호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그 크기를 입력하면 올바른 IP 주소로 안내를 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DNS라고 합니다. DNS의 주요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IP가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IP에 있어서 해당 도메인 네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무사히 그 홈페이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매핑을 잘 해준다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기반으로 접속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 기반이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외우기가 편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우기가 편하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전화번호부처럼 사전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가 전화번호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캐싱 보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DNS 서비스에서도 캐싱 보안을 해서 새롭게 조회한 주소에 있어서 백업 기간이 저장이 되어 접속 시 그
만약에 네이버를 한번 접속을 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한번 창을 끄고 다시 재접속을 했을 때는 처음 접속했을 때보다는 덜 시간이 걸려서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시 한번 접속을 했을 때 조금 더 빠른 응답과 포트를 강화를 해준다고는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되셨죠?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HTTP 모든 것이 HTTP인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HTTP는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사실 진짜 많이 들었는데 뭔지 설명해봐 이러면은 말문이 막히는 말문이 막히는 게 저는 HTTP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공부를 내가 좀 이번에 내가 웹 개발자인데 웹이 어떻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래서 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IP 프로토콜 안에 어, 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OSI 7계층에서 TCP와 UDP를 사용을 하고 그 각 장점을 통해서 TCP와 UDP를 각각 뭐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TTP는 뭐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브라우저와 서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만으로 변환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규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웹 자체가 HTTP 요청과 응답으로 보여지는 화면이고 사용자는 제가 아까 네이버를 쳤을 때 네이버 화면이 보이는 것처럼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면 원했던 화면이 렌더링이 돼서 저희 눈앞에 나타나고 이때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이미 HTTP 요청을 보내는 거고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에서 응답이 왔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TP의 역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1.1부터 2.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규격은 1.1부터 시작해서 2.3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1.1 버전으로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HTTP는 1997년에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버전을 쓰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메서드나 뭐 이런 헤더나 뭐 기능이 추가되지 않고 그냥 성능 개선만 해서 왜 이 아이 기반으로 된 성능이 개선된 2, 3 이런 걸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웹페이지는 도대체 어떤 버전을 쓰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다면 여기서 F12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저 몰랐거든요. F5 했을 때 여기 네트워크 화면에서 이 HTTP 버전을 뭘 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그거 패치 위에 누르신 다음에 네 여기 올 말, 올 말고 위에 마우스 위로 올려봐봐요. 네 아니에요. 지금 켰는데 혹시 여기 프로토콜 보이세요? 여러분? 이 프로토콜 보여요. 보여요? 네. 보면은 1.1? 1.1 네 감사합니다.
1.1, 2,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2버전 그리고 1.1 버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1.1이랑 2 이게 섞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네 맞아요. 어, HTTP2예요. 그리고 HTTP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3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 유튜브는 지금 1.1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3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얘네 이거 에러 났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왜인진 모르겠지만 성능 개선이 된 HTTP 3 버전은 UDP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영상을 쓰는 컨텐츠인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듯이 HTTP 3 버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반면에 이런 영상 화면이 적은 네이버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1 버전을 같이 혼용해서 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됩니다. HTTP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면 우리가 무릎을 탁 치고 그래서 우리가 1.1 버전을 쓰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1.1 버전을 가장 많이 쓰고 이게 왜 보편화됐냐면요. 특징은 메시지 교환 형태의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자의 말뜻 그대로 메시지처럼 되어 있는 텍스트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보고 싶은 거를 바로 글씨로 써서 요청을 보내면 바로 서버에서 응답이 오는 그런 글씨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형태인 게 HTTP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몰랐는데 HTTP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HTTP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각자의 서버가 독립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확장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봐야 되니까 UI나 UX적인 부분만 신경 써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욱더 성능 개선을 하고 간단화시키고,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HTTP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치우치게 된 개발자분들이 바로 프론트엔드 분들이고, 서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이 바로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HTTP 특징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1.1 버전을 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비연결성과 무상태성이라고, 비상태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상태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비연결성은 뭐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한 번 연결을 맺은 후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서버가 응답을 하면 맺었던 연결을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내가 쓰고 있는 회원권의 이름도 궁금하고 몇 회 차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에 결제했는지도 궁금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원이 받았죠. 그래서 저 이름 김혜준이고요. 전화번호 뭐뭐뭐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회원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사용하신 회원권은 뭐뭐뭐입니다 하고 전화가 끊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의 요청에 한 번의 응답만으로 네, 그쵸?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의 요청에 한 번의 응답만 하고 연결을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비연결성이에요. 그래서 불특정의 다수의 통신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연결은 가능은 하지만 동일한 요청을 다시 한번 전화해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전화는 계속 끊겨요. 근데 전화는 되게 빨리 받는 거야. 네, 무슨 느낌인지 이해 딱 되시죠? 네. 네. 그리고 무상태는 뭐냐? 이전 상태를 유지를 하지 않아요. 그쵸. 당연히 이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죠. 콜센터 직원이 계속 바뀌어서 전화를 받는데, 어떻게, 뭐, 내 상태를 알고 계속 기억해서 저의 그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약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딱 전화하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모릅니다. 이러고 끊기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HTTP의 비연결성과 비상태성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냐. 비연결성의 특징은 그거예요. 한 번의 요청을 한 번의 응답만으로 그냥 연결을 끊어버리는 대신에 다수의 요청을 단시간에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태성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만약에 이거는 제가 예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무상태성이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만약에 가전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집에 갔는데 직원이 되게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 직원이 한 명이 지속적으로 저를 쫓아다니면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이거 보러 오셨어요? 여기 상품에 이쪽 채널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봐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한 직원이 저랑만 소통을 해가지고 저의 반응을 살피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고로 관심을 갖고 사려고 하는 제품이 무엇이고 그 제품의 가격이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까지 그 한 직원이랑만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상태성이에요. 무상태성과 완전 반대되는 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커넥션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알고 있는 상태를 상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냐? 가전제품집에 갔어요. 처음에는 막 다 인사를 해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막 인사를 해줘요. 처음에는 어떤 직원이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라고 A라는 직원이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 세탁기 보러 왔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세탁기 있는 대로 안내만 해주고 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이 세탁기 어떤 세탁기가 마음에 드는데 그 세탁기 가격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세탁기 가격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직원이 안 보여. 그래서 B 직원이 와서 그 가격을 알려줘요. 세탁기 보러 오셨어요? 그 세탁기 가격은 뭐 1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근데 제가 고민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 B 직원도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세탁기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원을 찾아요. 이번엔 또 C 직원을 찾아요. 저 세탁기 구매하러 왔는데요. 이 세탁기 100만 원에 바로 구매할게요. 라고 모든 전체 문장을 줘요.
그러면은 C 직원이 네, 이 세탁기 100만 원이고요. 바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카드로 하실래요? 뭐 아니면은 계좌이체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또 고민을 하다가 C 직원이 가버려. 그러면 또 다시 그럼 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해야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D 직원, 또 다른 직원한테 가서 저 세탁기 구매하러 왔는데요. 이 세탁기 100만 원에 카드로 결제할게요. 라고 다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 D 직원이 아무 문제 없이 결제를 다 해주겠죠. 이 비상태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상태성이 좋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연결이 됐다가 비연결성 때문에 바로 끊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항상 일정하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만 한다면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태성의 가장 큰 장점은 서버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성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스테이스리스라는 이 특징 덕분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딱 맞춰 발생하는 대용량 트래픽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스테이스리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더 장점으로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하부르타 때 같이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설명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도 충분히 갖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계속 사용하고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터넷 사용할 때 우리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다 할 수 있고요. 얘가 내 상태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유튜브도 맞아요. 보면은 봤던 거 계속 다시 볼 수 있고 네이버도 보면은 했던 거 다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이거는 왜 가능해졌는가 하면은 이 HTTP 1.1부터는 이 persistent 커넥션이라는 지속 연결이라는 버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요청을 하면 연결했다가 끊기고, 한 번 요청하면 연결했다 끊기고, 한 번 요청하면 연결했다 끊기고, 총 통합 0.9초가 걸리는 이런 상황들을 한 번 연결을 했으면 계속 요청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계속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나 더 이상 너한테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요청을 한 그 맥스 최대 범위를 초과를 했을 때 그 연결을 끊어서 도합 0.5초로 0.4초가 단축이 되는 이런 persistent connection이라는 버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냐? 지속 연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지속 연결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한번 TCP로 핸드쉐이크로 연결을 맺으면 원하는 만큼 여러 HTTP 요청과 응답을 해당 연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복해 처리하는 거를 우리는 지속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1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1.1 버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종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무릎 탁! 네, 맞아요. 그래서 1.1부터는 기본적으로 지속 연결이 들어가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1.1 버전부터 2버전 그리고 3버전 모두 지속 연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버전에서 뭔가 기능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건 없지만 성능이 개선된 게 2버전이랑 3버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버전이 1.1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진짜 단발 연결성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 그래서 우리 주니어 네이버 있을 때 있잖아요. 주니어 와, 네이버 있을 때 뭐 클릭 한번 하면은 그림 제대로 로딩 안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아, 그래요? 아, 라떼는 인터넷 한번 하려면은 아주 막 한 3초에서 5초 걸려가지고 막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 요금 많이 나온다고 빨리 인터넷 끄라고 했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 혜준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지속 연결 하는 거, 네. 그 뭐 타임아웃 시간 같은 거 어떻게 설정을 따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그게요. 막 네. 연결될 때마다 막 뭔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원하는 만큼 HTTP 요청 응답을 해당 연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누가 정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지속 연결해서 실제로 몇 번 요청 응답이 가능한지와 연결이 언제 끊기는지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둘 다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가 헤더에 명시적으로 커넥션 클로즈라고 보내면은 서버와의 연결이 종료되기도 하고요. 음.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임아웃이랑 맥스 요청을 설정을 하면은 최대 요청 1000번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5초 동안 연결이 가능하다. 음. 네, 5초 동안 아무 요청이 없을 때 커넥션이 종료된다. 라는 설정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값이 서버 쪽이 값인 거죠. 서버에서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뭐 아무리 뭘 해도 서버 쪽에서 저렇게 처리해 버리면은 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도 어떻게 요청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도 커넥션 클로즈라는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호 제가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서버가 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상호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상호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는 했어요. 아, 네. 네, 그쵸. 그래서 어, 반대로 뭐 특정 횟수나 시간을 서버가 설정을 직접 해가지고 헤더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언제든 연결을 닫을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오죠. 정책적으로 타임아웃이나 리퀘스트 수 초과 시 강제로 닫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버가 갑이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뭐 아파치를 사용한다던가 그쵸. 그것도 맞아요. 아파치라던가 이런 서버를 설정을 할 때 그 헤더에다가 커넥션 킵 얼라이브로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1.1이기 때문에 킵 얼라이브로 해놓고 얼라이브가 5초 동안 무반응이면은 바로 커넥션 종료되고 연결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는 요청을 1000번까지만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설정을 해두면은 예, 클라이언트가 5초 동안 무반응이면은 그냥 그 연결이 종료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규격은 타임아웃은 5에서 10초 정도 되고요. 최대 요청 수는 100에서 1000회라고 하기는 하네요. 예, 여기서도 제가 써놨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협상 정책으로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HTTP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면은 이게 요청 메시지고요. 이게 응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구조는 시작 라인, 헤더, 그리고 공백 라인, 일명 CRLF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공백 라인 다음에는 메시지 바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청 메시지에도 CRLF 다음에 바디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쿼리 스트링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청할 때는 바디가 없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청할 때도 바디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청 잘렸나요? 아, 네. 이게 제가 접혀져 있어서 잘렸던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작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청의 경우에는 죄송해요. 리퀘스트 라인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응답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 라인을 스테터스 라인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라인에는 다음 하부루타 때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요청 메소드 그리고 요청 URL 경로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HTTP 버전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는 부분이 요청 메시지에 시작 라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응답 메시지에는 그 요청한 메시지의 상태명이 많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스테터스 라인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해서 200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성공이고요. 400이면 네 잘못이고 500이면 내 잘못이에요. 설명이 팍 들어왔어요. 네 잘못, 내 잘못.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빼박으로 500은 그쵸. 네, 300대도 있어요. 그래서 300대는 제가 다음 하부루타 때 한번 같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제 잘못이에요. 네. 네, 없으시면 이대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